오늘은 유럽 문화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유럽의 대표 명소인 루브르와 대형 박물관도 이루지 못한 성과를 낸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한 유명 역사학자가 서울을 찾았습니다. 한국 문화, 흥미롭지만 학문적 가치는 글쎄요.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으로 시작된 여정이 어떻게 인생을 바꾸는 깨달음의 순간이 되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줄리아 로웰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역사학과 박사이자 전 하버드 박물관 전시기획실장이죠. 세계박물관 연맹 부회장이라는 직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문화외교의 아이콘이라 부르더군요. CNN과 BBC 다큐멘터리에도 여러 번 출연했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이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상한 공허함이 자라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인가? 박물관에서 지내는 시간이 점점 숨막히게 느껴졌어요. 내가 기획한 전시가 마치 죽은 공간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관람객들은 작품 앞에서 잠시 멈추었다가 사진 한 장 찍고 그냥 지나쳐버리죠. 그들의 눈에서 진정한 감동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세계 박물관 트렌드를 조사하던 중 놀라운 통계를 발견했어요.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의 루브르, 대형 박물관에 이어 세계 6위 관람객 수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전시의 철학성이라는 평가 항목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이었죠. 전시의 철학성? 그게 대체 무슨 의미지? 저는 의아했어요. 박물관 전시에서 중요한 건 정확한 역사적 맥락과 체계적인 분류, 그리고 명확한 설명이라고 항상 생각해왔습니다. 철학이라니 너무 모호하지 않나요? 하지만 그 통계는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갑작스러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요. 동료들은 제 결정에 놀랐습니다. 줄리아, 지금 유럽 왕실 전시 프로젝트가 한창인데 갑자기 한국은 왜? 저는 그저 미소 지었죠. 루브르도 대형 박물관도 하지 못한 걸 한국이 해냈다면 그 비결을 직접 확인해봐야 하지 않겠어?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정돈된 느낌과 효율성이 인상적이었어요. 서울로 향하는 공항 철도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과연 이곳에서 내가 찾는 답을 얻을 수 있을까? 사실 한국 문화에 대한 제 지식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흥미롭지만 학문적 중량감은 부족하다는 것이 솔직한 제 인식이었어요. 유럽이나 중동의 유물들에 비해 한국 문화재는 서구 학계에서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죠. 그런 선입견을 안고 저는 서울에 발을 디뎠습니다. 서울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호텔에 짐을 풀고 곧바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했어요. 넓은 공원과 함께 자리한 박물관 건물은 웅장하면서도 주변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박물관들이 압도적인 위엄을 강조하는 것과는 달랐죠. 박정호 교수와의 약속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정호 교수는 서울대 역사학과 교수로 사유전시론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창한 인물이에요. 제가 이메일로 연락했을 때 흔쾌히 만남을 수락해 주셨죠. 로웰 박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박정호 교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저를 맞이했어요. 예상보다 젊었지만 눈빛에서 깊은 사색의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박 교수님, 초면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박물관의 성공 비결이 궁금해서 왔어요. 우리는 박물관 내 카페에 앉았죠. 박정호 교수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로웰 박사님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박물관의 성공을 판단하시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관람객 수, 학술적 정확성, 그리고 교육적 효과겠죠. 물론 재정적 안정성도 중요하고요. 박정호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두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박물관은 단순히 물건을 전시하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공간이죠. 박물관의 철학이요? 우리는 객관성과 구조로 이야기하는데요. 저도 모르게 약간의 방어적인 태도가 나왔어요. 박정호 교수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깊은 설명이 되기도 하죠. 로웰 박사님, 내일 사유의 방을 방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말보다 경험이 더 많은 것을 알려줄 겁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박정호 교수의 논문들을 찾아 읽었어요. 공간의 여백, 침묵의 언어, 감각적 체험으로서의 전시. 솔직히 저에게는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버드에서 배운 실증주의적 접근과는 거리가 멀었죠.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졌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옛 궁궐의 지붕. 그 대비가 묘하게 조화롭게 느껴졌습니다. 이 도시는 모순적이면서도 어딘가 매력적이군.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늘의 만남을 준비했어요. 하버드 박사로서의 권위와 경험을 바탕으로 박정호 교수의 이론에 도전해볼 생각이었습니다. 그의 철학적 접근이 얼마나 실제적인 가치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약속된 시간에 박정호 교수를 다시 만났어요. 그는 말없이 저를 박물관 깊숙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이곳이 사유의 방입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당혹스러움을 느꼈어요. 거대한 공간에 단 하나의 작품만이 놓여 있었죠. 게다가 작품 옆에는 어떤 설명도 안내판도 없었습니다. 그저 은은한 조명 아래 반가사유상 하나만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설명이 없네요. 관람객들은 이 작품에 대해 어떻게 알 수 있죠? 박정호 교수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점점 불편해졌어요. 이건 제가 아는 박물관의 방식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미국에서라면 당연히 작품의 시대, 제작자, 역사적 맥락, 예술적 의의 등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을 테니까요. 관람객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나요? 이 작품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는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박정호 교수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그런 정보는 밖에 있는 안내책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에서는 오직 작품과 당신만이 존재하도록 설계했죠. 제가 고개를 갸웃거리자 박정호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잠시 혼자 있어 보세요. 그냥 바라보기만 하세요. 박정호 교수는 조용히 방을 나갔고 저는 홀로 반가사유상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실험이람? 내가 이런 식으로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나? 하지만 어쩐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반가사유상을 바라보게 되었죠. 점점 그 부드러운 곡선과 평화로운 자세에 시선이 고정되었어요.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불상의 미소가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 미소는 형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슬픔도 기쁨도 아닌 그 너머에 무엇인가. 1000년이 넘는 시간을 건너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듯 했어요. 저도 모르게 의자에 앉아 그 미소를 응시했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문이 열리는 소리에 정신이 들었어요. 어떠셨나요? 박정호 교수의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거의 40분이 지나 있었어요. 저 미소엔 1500년의 시간이 담겨 있군요. 설명이 아니라 체험이네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저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박정호 교수는 미소 지었어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경험의 공유입니다. 반가사유상의 미소는 설명할 수 없어요. 오직 느껴야만 하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흔들렸어요. 전시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처음으로 진지하게 제 마음속에 울렸습니다. 하버드에서 수년간의 연구와 세계 유수의 박물관에서의 경험이 갑자기 불완전하게 느껴졌어요. 다른 전시실도 둘러보시겠어요? 박정호 교수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마치 처음으로 박물관을 방문한 사람처럼
국립중앙박물관을 탐험했어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박정호 교수의 안내로 고려청자 특별전을 찾았어요. 푸른빛이 감도는 도자기들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 절제된 선과 색에 저는 곧바로 매료되었죠. 이 청자들은 12세기에 만들어진 거예요. 당시 유럽은 아직 이런 섬세한 도자 기술을 가지지 못했을 때였죠. 박정호 교수의 설명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의문이 일궜습니다. 왜 이 아름다움을 우리는 전혀 몰랐을까요? 미국 박물관에서는 중국, 일본 도자기는 자주 전시되는데 한국 청자는 거의 볼 수 없어요. 박정호 교수는 잠시 생각하던 말했습니다. 역사의 불균형이겠죠. 하지만 이제 그 균형이 조금씩 바로잡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서구 박물관에서도 한국 전시가 늘고 있어요. 청자의 부드러운 곡선을 따라 손끝을 움직이며 물론 만지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 아름다움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박정호 교수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그것은 스마트폰 케이스였죠. 이건 그 케이스에는 고려 청자의 문양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디자인되어 있었습니다. 푸른빛의 그라데이션 섬세한 문양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이걸 만든 디자이너는 바로 이 청자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지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제품이죠. 저는 그 케이스를 손에 들고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1000년 전의 아름다움이 현대인의 일상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든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름다움을 생활로 끌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문화 아닌가요? 제 말에 박정호 교수는 환하게 웃음 지었어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박물관을 죽은 공간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젊은 커플을 보았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들고 있던 스마트폰 케이스가 오늘 본 그 고려청자 디자인이었어요. 그들은 분명 박물관에 간 것 같지 않았죠. 그냥 데이트를 즐기는 평범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일상에 1000년 전의 미학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어요. 이런 광경은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의 유물을 일상용품의 디자인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건 주로 문화적 소비의 맥락이었죠. 하지만 여기 서울에서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문화적 연속성을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제 노트북을 펴고 오랜만에 새로운 에세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살아있는 유산 한국 박물관이 세계에 던지는 질문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확신했던 객관적 전시의 개념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경험을 정리할 틈도 없이 저는 계획대로 싱가포르 국제문화학회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이번 학회의 주제는 동아시아 문화유산의 세계적 가치였죠. 한국에서 보낸 일주일은 저에게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었지만 아직 제 생각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학회장에는 세계 각국의 학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의 참여가 두드러졌습니다. 한국 대표단에는 박정호 교수도 포함되어 있었죠. 우리는 서로를 알아보고 미소로 인사를 나눴어요.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중국 베이징 대학의 리칭화 교수의 발표가 특히 주목받았어요. 그는 동아시아 문화의 뿌리와 전파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시작했죠. 동아시아 문화의 근원은 명백히 중화 문명에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베트남 등의 문화는 중국 문화의 지방적 파생물로 볼 수 있죠. 리칭화 교수의 말에 회장 내 분위기가 팽팽해졌어요. 특히 그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기 시작했을 때 더욱 그랬습니다. 한국의 김치는 중국의 파오차이에서 비롯되었고 한복은 중국 명나라 의복의 변형이며 소위 한국 최고의 농경 증거라는 소로리 벼 화석도 사실 중국 농경 문화의 전파로 봐야 합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이런 주장은 학술적으로도 문제가 많았지만 무엇보다 발표 태도가 도발적이었습니다. 더구나 제가 직접 본 반가 사유상에 대해서도 언급했죠.
한국의 사유상은 불교 전파의 부산물일 뿐 독창적 가치는 제한적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반가 사유상 앞에서 제가 느꼈던 그 깊은 감동을 부산물이라 칭하는 것이 참을 수 없이 부당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한국 대표단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노하거나 항의하지 않았어요. 그저 차분히 메모를 하며 경청하고 있었죠. 박정호 교수의 표정에서도 특별한 동요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어요. 다른 나라 학자들이 몇 가지 질문을 했고 마침내 한국 대표단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한국 측 단장인 김현우 교수가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나섰어요. 리칭화 교수님의 흥미로운 발표 감사합니다. 저희는 몇 가지 보완할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내일 저희 발표 시간에 좀 더 구체적인 고고학적, 역사적 증거를 통해 동아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상호작용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뿐이었어요. 예상했던 논쟁이나 반박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중하고 차분한 대응이었죠. 저는 의아했어요.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을까? 분노하지 않았을까? 휴식 시간, 저는 박정호 교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반박하지 않으셨어요? 리칭화 교수의 주장은 명백히 편향되었는데요. 박정호 교수는 차를 마시며 미소 지었어요. 로웰 박사님, 진실은 소리 높여 외친다고 해서 더 진실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내일 차분히 증거를 제시할 거예요. 감정적 대응보다 사실이 더 강력하니까요. 그의 태도에서 저는 반가 사유상의 그 평온한 미소를 다시 보는 듯 했습니다. 격정적인 반응 대신 깊은 자신감에서 오는 평온함. 그것이 한국 대표단의 태도였어요. 컨퍼런스 룸을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일 한국 대표단의 발표가 기대되는군. 하지만 그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다음 날 아침, 학회 두 번째 날이 시작되었어요. 제 발표 순서는 한국 대표단 바로 전이었습니다. 원래 저는 서구 박물관학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문화재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었죠. 하지만 밤새 고민한 끝에 발표 내용을 완전히 수정했어요. 강연장에 들어서자 어제보다 더 많은 청중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어제의 도발적인 발표 이후 한국 측의 반응을 보기 위해 온 것 같았어요. 그들의 기대와 달리 저는 마이크를 잡고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줄리아 로웰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역사학과 박사이자 세계박물관 연맹 부회장이죠. 오늘 저는 제 원래 주제를 약간 수정하여 합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님이 읽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과학자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철학자로 서겠습니다. 지난주 저는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제가 경험한 것은 단순한 유물 관람이 아니라 깊은 문화적 성찰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단단하고 담담했어요.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차 있었죠. 우리는 박물관학에서 객관성과 정확성을 중시합니다. 물론 그것은 중요하죠.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무언가 더 근본적인 것을 발견했어요. 문화란 단순히 연대기적 사실이나 물리적 유물로만 정의될 수 없다는 것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고정되었어요. 특히 리칭화 교수의 표정이 경직되는 것이 보였죠. 한국 대표단은 약간 놀란 듯 했지만 박정호 교수의 눈에서는 따뜻한 지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문화의 가치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두느냐에 있습니다. 어떤 감동을 전하느냐에 있죠. 그런 의미에서 한국 박물관이 추구하는 사유의 전시는 단순한 전시 기법이 아니라 문화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철학입니다. 제 뒤에 있는 스크린에 제가 직접 찍은 사유의 방 사진이 떠올랐어요. 고요한 공간 속 반가 사유상의 모습. 그 이미지는 어떤 설명보다 강력했습니다. 문화의 우열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각 문화는 자신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인류의 경험을 표현하고 해석합니다. 한국 문화가 중국 문화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한국 문화의 가치를 깎아내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발전시킨 창조성이 중요하죠.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어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은 학자로서의 제 신념과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을 위한 변호가 아니라 문화를 바라보는 제 관점의 진실한 변화였어요. 우리는 너무 많은 걸 설명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감동을 잃었습니다. 한국은 설명하지 않고 감동하게 합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박물관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발표를 마치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갑자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참석자들의 얼굴에서 다양한 감정이 읽혔죠. 감동, 놀라움, 그리고 일부는 불편함도 있었어요. 리칭화 교수는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여러 질문 중에서 한 일본 학자의 질문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로웰 박사님, 당신은 객관적 학자에서 주관적 옹호자가 된 것 같은데 이것이 학문적 중립성을 해치지 않을까요? 그 질문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중립성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중립성을 찾은 겁니다. 모든 문화를 동등하게 존중하고 각자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중립 아닐까요? 발표가 끝난 후 한국 대표단의 순서가 되었어요. 김현우 교수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발표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어요. 감정적인 대응 대신 철저한 학술적 증거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었죠. 소로리 벼 화석의 탄소연대 측정 결과 중국의 유사 유적보다 최소 500년 이상 앞섭니다. 한국 청자의 유약 성분 분석 결과 중국 도자와는 뚜렷이 구별되는 독자적 기술이 확인됩니다. 반가 사유상의 미소는 인도 간다라. 양식과 중국 북위 양식의 단순한 혼합이 아닌 독창적 미학을 보여줍니다. 모든 주장은 최신 과학적 분석과 객관적 데이터로 뒷받침되었어요. 그 어떤 감정적 호소도 없었죠. 그저 사실만이 차분히 제시되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발표의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김현우 교수는 모든 증거를 제시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문화의 우열을 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동아시아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왔습니다.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 등 모든 문화는 각자의 독자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죠. 우리의 목표는 문화 간 경쟁이 아니라 상호 이해와 존중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휴식 시간, 저는 박정호 교수를 찾아갔어요. 대단했어요. 어제의 도발에 대한 완벽한 대응이었습니다. 박정호 교수는 미소 지었어요. 로웰 박사님의 발표가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의 관점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깨달은 건 문화는 경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 문화는 인류의 경험을 표현하는 서로 다른 방식일 뿐이죠. 박정호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진실은 소리 높여 외친다고 더 진실해지지 않아요. 때로는 침묵이 가장 웅변적인 증명이 되죠. 그날 오후 학회 로비에서 여러 학자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CNN, BBC의 기자들도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 생각을 솔직하게 전했어요. 이제 문화의 중심은 서양에서 동양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철학이 있는 전시를 만들어요. 그것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입니다. 한 기자가 물었어요. 로웰 박사님, 하버드의 동료들은 이런 입장 변화를 어떻게 볼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하버드로 돌아가면 적지 않은 논쟁이 있을 테죠. 하지만 이제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 학자의 의무입니다. 제가 경험한 것, 배운 것을 정직하게 나누는 것 뿐이에요. 모든 문화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학문적 진실이죠. 싱가포르 학회가 끝나고 저는 일정을 변경해 다시 한국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좀 더 깊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외에도 여러 지방 박물관과 유적지를 방문했죠. 경주의 불국사에서 석굴암을 보았을 때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 완벽한 기하학적 구조와 부처의 평온한 미소는 다시 한번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강진의 고려청자 도요지에서는 장인들의 손길이 천년을 넘어 제게 전해지는 듯 했어요. 마지막 날, 박정호 교수와 함께 한강변을 거닐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로웰 박사님, 한국에서의 경험이 어떠셨나요? 저는 잠시 강물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제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저는 박물관과 문화재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어요. 어떤 점에서요? 문화의 진정한 가치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에 있다는 점이죠. 박물관은 죽은 과거를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재와 대화하는 공간이어야 해요. 박정호 교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물을 단순히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신을 계승하고 있어요. 한국 문화의 가장 큰 매력은 그 조용한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리 높여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죠.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모습이 진정한 격을 보여줘요. 해가 지기 시작하며 한강은 황금빛으로 물들었어요.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저는 마음의 평온을 느꼈습니다. 박 교수님, 저는 하버드로 돌아가서 새로운 전시 철학을 시도해 볼 생각이에요. 사유의 방 같은 공간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쉽지 않을 텐데요. 서구의 박물관학은 여전히 정보 전달 중심이니까요. 그래도 시도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일단은 작은 특별전부터 시작해 볼게요. 침묵이 말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요. 우리는 서로의 이메일 주소를 교환하며 앞으로도 교류를 이어가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박정호 교수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박물관의 미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저도 한 걸음 물러서 바라보는 법을 배웁니다. 침묵 속에 담긴 웅변을, 여백이 말하는 깊이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비행기 창문으로 작아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음을 느꼈습니다. 하버드 박사이자 세계적 큐레이터라는 제 정체성은 변함없지만 이제 제 안에는 새로운 시각이 자라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저는 한국에서 진정한 겸손과 열린 마음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제가 한국에서 깨달은 단 하나의 진실이었어요. 진정한 문화의 힘은 그것을 얼마나 크게 외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느끼게 하느냐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깊이는 오직 열린 마음으로만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요.